이충호 장편소설 이예 그 불멸의 길. 일곱 번째 이야기. 일본 국왕과의 첫 만남. 국왕, 장군, 쇼군이 거처하는 무로마치 도노로 가는 길엔 나뭇잎을 떨군 키 큰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서 조선 회례사 일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아랫도리가 많이 드러난 옷을 입고 여자들도 발목이 드러나는 코소대라는 속옷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금관, 옥패에 조복을 입은 정사와 부사, 종사관이 가마를 타고 그 뒤를 이어서 제술관, 당상관, 상통사 등이 역시 가마를 타고 서기와 의관 그리고 군관은 금한장의 말을 타고 주악에 맞춰서 무로마치 도노로 나아갔다. 길가의 사람들은 조선 회례사의 행렬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어소문 앞에 말을 탄 사람들은 모두 말에서 내리고 패를 풀었다. 어소의 첫 대문을 통과하자 광장의 남녀는 모두 화려한 의상을 하고 정렬하고 있었다. 마지막 문 앞에서 정사인 이해와 부사도 가마에서 내렸다. 관전은 웅장했다. 담장은 높고 지붕은 깎아지른 듯 가팔랐다. 정청인 큰 본체를 중심으로 앞뒤와 양옆으로 수십 채의 크고 작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높고 견고한 담장 밖으론 키 큰 노송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다. 대전의 뜰은 넓었다. 관저의 건물들은 조정에 봉직하는 귀족들인 국의 사회에 대한 일종의 무력을 시위하기 위해서 그 위용을 두드러지게 했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기품이 당당하고 위엄이 묻어났다. 감호가와 강물을 끌어들여 만들었다는 연못은 바깥 세상의 자연을 축소하여 가져다 놓은 것처럼 자연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연못 옆에는 전국의 슈고 다이묘로부터 헌상받은 화목으로 꾸몄다는 꽃의 정원이 있고 건물과 건물 사이 담장 옆에는 수많은 교목과 관목들이 잘 배치되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이에는 조선국 국사로서 당당함과 재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세를 갖추고 어깨에 힘을 주었다. 역관인 당상관을 시켜 용정에서 국가가 담긴 함을 꺼내어 두 손으로 받쳐들고 앞서게 하였다. 당상관이 먼저 대전으로 들어가고 정사인 자신과 부사, 종사관이 뒤를 이어 대전으로 들어갔다. 당상 역관이 서계를 받들고 가서 문 앞에 꿇어앉은 국왕의 대관에게 건네자 그 대관이 국서를 받아가지고 왕의 서한 위에 놓았다. 아시카가 요시모치 장군은 대전 중앙의 보료에 앉아 있었다. 장군은 앉은 자리에서 이해를 맞았다. 이해와 부사, 종사관이 앞으로 나가서 절하여 예를 표했다. 험한 바닷길을 무사히 오셨다니 다행이요. 장군의 음성은 카랑카랑했다. 이제가 20살이 된 나이치고는 목소리에 위엄이 있어 보였다. 아국 조선과 인국 일본 양국의 공존과 번영 그리고 평화의 대의를 위해 노력하라는 조선국 국왕 폐하의 뜻을 받들어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이에는 장군을 바라보며 말했다. 칼락같이 모가선 천단포를 입고 각이선 검은 사모를 쓴 모습이 의연하고 강건해 보였다. 그때 국왕은 무로마치 바쿠부 막부의 제4대 쇼군이었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그의 아버지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가지고 있었다. 그는 11년 전 9살의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권자를 물려받아 쇼군이 되었으나 통치 전반에 걸쳐 승려로 물러나 있는 부왕 요시미스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더구나 대외적인 권력은 부왕 요시미스가 쥐고 있었다. 조선 국왕이 보내는 예물을 증정하는 곳으로 공식적인 빅례의 의식은 끝났다. 이에는 여러 관령과 다이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청을 물러났다. 또 하나의 어소인 가타야마 도노로 가기 위해서였다. 기타야마 도노는 쇼군에서 물러났으나 외교의 실권을 쥐고 있는 아시카가 요시미스 장군이 거처하는 곳으로 쇼군의 자리를
요시무치에게 물려주고 나서 지은 사찰이었다. 이에와 일행은 기타야마 도노 입구에 이르러 가마에서 내렸다. 막부의 수행원들이 앞서서 길을 안내했다. 양옆으로 전나무, 소나무, 단풍나무들이 빽빽히 줄지어 선 사이에 길은 곧게 뻗어 있었다. 긴 연못가에 마치 주단을 깔아놓은 듯이 길은 말끔히 다듬어져 있었다. 큰 나무들이 양옆으로 우거진 길은 조선의 여느 사찰과 마찬가지로 고즈넉했다. 요시미츠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채 왼손엔 두 줄로 된 염주를 쥐고 있었다. 그는 보료 위에 앉아서 옅은 미소를 띄었다. 4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퉁퉁하고 몸의 살이부터 건장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젊은 날 싸움판을 전전하며 뼈가 굵은 사무라이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후덕해 보였다. 먼저 국서를 봉정했다. 정사와 부사 그리고 종사관이 국왕 앞에 나아가 예를 표하고 인삼과 호피 등의 예물을 바쳤다. 국왕은 답례로 금병품과 은세공품을 내렸다. 국서엔 일본 왕사의 내조와 공물에 대한 감사와 외고의 금압에 대한 조선 국왕의 감사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명나라 황제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된 것에 대한 축하의 말과 나란히 형제의 나라로서 선린 관계를 유지해 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그는 짧게 한마디를 하고 삼사를 한 사람씩 쳐다보았다. 귀국에 갔다가 대관에 함께 돌아온 사신을 통해 귀국의 사정과 조선국 폐하의 안녕을 전해 들었소. 그리고 이번 사행에 왕림한 삼사에 대한 이야기도 잘 들었소. 전하의 배려가 황공하옵니다. 이에는 정중하게 말했다. 귀국 전하의 회례의 예에 대해 남망의 감사를 표하는 바이요. 전하의 뜻을 그대로 성상께 전하겠나이다. 허허 그리해 주시겠소. 그는 흡족한 표정으로 웃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사람을 꿰뚫을 것 같은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안에 놓인 국서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국서를 읽어가는 표정이 근엄했다. 그가 국서를 읽는 동안 이에는 고개를 숙였다. 잠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이 흘렀다. 열린 문을 통해 마지막 잎을 떨구고 있는 나무들이 보였다. 앙상한 장가지를 서로 비비며 서 있는 나무들이 정원의 소소한 겨울 기운을 더해주고 있었다. 정원은 땅과 하늘, 나무와 돌이 물과 조화를 이루어 아늑해 보였다. 돌 하나, 나무 한 그루에 요시미스의 혼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았다. 큰 것을 작은 것에 가두어 돌아앉은 돌 하나에도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이 배어나고 모나지 않고 기울어짐이 없이 반듯하고 아담한 이곳의 건물의 선이나 돌 하나에도 자연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에는 문득 정원의 은은한 정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저토록 아름다운 섬세한 자연을 가꾸고 저와 같은 고요한 한적함을 즐길 줄 아는 이 집의 주인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무사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개를 숙인 채 대전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이에의 뇌리엔 그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갔다. 요시미스는 무로마치 막부를 개창한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손자였다. 그의 중조부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세이와 겐지의 혈통으로 가마쿠라 바쿠 후 격파의 공로자였다. 가마쿠라 막부 멸망 후에 시작된 고다이고 천황의 겐무신정은 공적과 영지를 둘러싼 불만과 혼란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을 때 불만을 품은 무사들은 아시카가 다카우지에게 모여들었다. 고다이고 천황과 다카우지의 대립관계가 깊어지게 되었다. 쇼코 5년 다카우지는 고다이고 천황을 퇴위시키고 북조의 고묘 천황을 옹립하여 막부를 개창하였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스스로 세이이따이 쇼군 정의 대장군에 취임하였다. 이에 맞서 고다이고 천황은 교토를 탈출하여 야마토국 요시노의 남조를 열어 길고 긴 남북조의 내란에 불을 붙였다. 다카우지의 손자인 아시카가 요시미츠는 10살에 3대 쇼군에 올랐다. 그 당시 쇼군 지칼의 군사력과 재정 기반이 그다지 강고하지 못하여 중앙의 막부가 상위에 서고 지방 권력에 해당하는 슈고 다이모,
그 감독 아래 있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일방적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전개하였다. 요시미스는 여러 가지 난관을 딛고 남북조 통합을 달성하여 막부 권력의 절대화하는 위협을 달성했다. 그가 교토의 무로마치의 꽃에 어소를 만든 이후 이 어소를 무로마치 도노라 부르게 되었다. 그것은 또한 무로마치 시대의 쇼군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되었고 그 정권을 무로마치 바쿠후, 그 시대는 무로마치 시대라고 불리게 되었다. 요시미스는 쇼군이 되자 그의 조부나 아버지와는 대조적으로 황실의 관료제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에쿠도쿠 원년에 내대신이 되고 다시 좌대신을 거쳐 오에이 원년의 조정의 신하로서는 최고의 자리인 다이조 다이신에 오르면서 더 큰 야망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에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눈길을 떨구었다. 요시미치 장군은 아직도 찬찬히 서계를 읽고 있었다. 코오리아쿠 정변 이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절대 권력자가 된 요시미츠는 대신과 섭관의 자리까지도 좌우하게 되었고 교토의 시정권, 재판권, 경찰권, 과세권까지도 장악하여 천황가의 권력을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일찍부터 맹자를 즐겨 읽었던 그는 역성혁명을 시인하는 명나라 사상에 공명하여 황휘 찬탈을 결심하기에 이르렀고 찬탈을 보증하는 권위를 얻기 위해 명나라 황제로부터 국왕에 책봉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명나라의 천황의 배신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제위 27년 만에 쇼군직을 장남 아시카가 요시미츠에게 물려주고 자신이 맡고 있던 태정 대신 자리까지 사임하고 승려로 출가하여 바로 지금의 이 기타야마 도노의 거처를 정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 사찰의 승려이면서도 고행 유우 상황이 죽자 그 권위를 자신이 계승함으로써 그의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그는 현밀의 최고 승관들을 동원하여 국가의 재산권을 천황에게서 무로마치 돈으로 이양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후 그는 명나라 건문제로부터 원도의라는 봉호로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받았고 그 후 이 명칭을 아사카가 막부 쇼군의 외교 칭호로 사용하였다. 그는 다음에 명나라 황제에게 본문낸 표문에서 스스로 신이라 칭하였던 것도 결국은 그가 일본 천하를 수중에 넣기 위한 전략이며 일종의 조공무역인 감합무역을 통해 파탄된 재정을 재건하기 위해 스스로의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일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때였으니 말이다. 요시미츠 국왕은 승려적인 자세로 여유롭고 속세를 벗어난 것 같은 여유를 보이고 있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초탈과 여유일까? 그것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또 하나의 자기 위장은 아닐까?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에의 머리엔 그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다. 무로마치 시대는 가마쿠라 시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출신 불명의 농민, 상인층의 사회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많은 저층민을 등장시킴으로써 구세력을 몰락시키고 신세력을 부흥시키게 되었다. 비록 하극상의 전란은 이어졌지만 경제적인 활동을 강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하극상의 전란을 어떻게 극복해 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의 마음은 알 수 없었다. 그가 끌고 갈 일본의 미래도 조일 관계의 미래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가슴속에 품은 채 돌부처처럼 앉아 있었다. 그는 지금 손에 염주를 쥐고 있다. 넓고 깊은 불교의 진리를 통해 만천하에 자비를 베풀려는 그의 염원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칼보다 무서운 독선과 야망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칼과 염주 절대의 힘을 추구하는 무사의 정신과 자비와 해탈을 추구하는 승려의 모순되는 두 모습을 그는 한 몸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진정 꿈꾸는 것이 세상에 대한 자비와 삶의 해탈인지 아니면 천황의 재패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천황마저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최고의 권자에 앉아서 칼 대신 염주를 쥐고 있다. 동서고금이 많은 통치자가 그러했듯이 칼로서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을 종교로 극복하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백성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칼보다 종교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터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천황은 죽은 궁궐에 유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하늘을 향하여 태양에 절하는 일 외에는 아무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 오직 장군이 온 나라의 정치를 주관할 뿐이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준 그 장군의 권한마저도 대부분이 자신이 수렴청정하고 있다. 염주 하나알 하나에 일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염원을 담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라는 전하를 어떻게 자신의 수중에 넣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 그의 염원은 황위를 어떻게 천황가로부터 아시카가 가문으로 유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천하를 자신의 손에 넣을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모습은 외유내강의 전형이라고 해야 할까. 한 손에 염주를 쥐고 기품이 있는 자세로 앉아있지만 그의 마음속엔 권력에 대한 야망과 만천하를 자신의 수중에 넣으려는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에는 요시미스 장군의 동작 하나하나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생각했다. 결코 가까이 갈 수 없고 결코 물러날 수도 없는 한나라의 절대 권력의 보류 앞에서 이에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전하, 서계에서도 밝혔다시피 이제 조일 양국은 신의와 협력으로 형제국가로서 상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는 요시미스를 쳐다보았다. 지당하신 말씀이요. 아국 조선의 국왕 폐하이야 조정 대신들은 일본이 보다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지 못할 바라도 있단 말이요. 요시미스는 눈을 크게 뜨고 이해를 응시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오랜 역사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 세월 속에서 무언으로 형성되는 것이옵니다. 그 점은 부인하지 않겠소. 전국이 통일되지 못하고 정세가 안정되지 않아 인국에 믿음을 주지 못한 때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요. 물론 나라마다 사정은 있고 여러 상황이 있어 미처 인국에 신경 쓰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전하가 명나라와 관계를 쇄신하고 새로운 양국의 질서를 표방해 가는 마당에 인국과의 신의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옵니다. 나도 그 점을 깊이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 관령들과 슈고 다이모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바이요. 전하, 우리 태상전하께서 개국한 이래 귀국의 선왕과 전하와 좌우의 신하들이 필요로 하는 불경과 여러 가지 법기를 요구할 때마다 찾아서 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양국 간의 화목한 선린 외교의 길을 닫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어찌 그 뜻을 알지 못하겠소. 태상왕 전하와 상왕 전하, 그리고 지금의 전하가 이르기까지 틈틈이 좋은 불법의 경전들을 내리시어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진리를 일깨워주신 그 은정을 어찌 알지 못하겠소. 이제 이 일동국은 제1의 힘을 지니시고 널리 추앙받으시는 전하께서 각 지역의 영주와 번주에게는 이웃나라의 변경을 침략하는 일이 없도록 칙령을 내리시고 도적의 무리를 비호하고 숭상하는 자가 있을 시에는 자명에 처하시는 결단을 보이시어 도적의 무리들을 금합해 주실 것을 바라옵니다. 그러지 못할 때 양국의 믿음은 설 수 없을 것이며 상생의 관계도 이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라의 영토가 크고 작은 여러 섬으로 분리되어 있어 내 뜻이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양국의 관계를 해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각지의 빈 번국에 하명하도록 하겠소. 선린의 관계란 한 나라의 의유와 얘가 다른 나라에 가서도 설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한 나라 백성의 의의 길이 다른 나라의 그것과 다르고 한 나라의 얘가 다른 나라에 가서 악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리하여 한 나라의 사람들이 삶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도탄 지경에 빠뜨린다면 어찌 선린의 외교가 가능하며 평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내 나라의 백성이 이웃 나라의 백성의 길과 다르지 않을 때 양국의 평화와 그 백성들의 삶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에는 말을 끝내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삼국 조선이 예법을 숭상하고 학문이 뛰어난 나라란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는 바이요. 오늘 대관의 말에서도 예와 인륜을 중시하는 예법의 질서가 참으로 감명 깊었소.
황공하옵니다. 이에는 요시미스의 말에 잠시 예를 갖추었다. 다시 입을 열었다. 무도한 도적들에게 잡혀와 전국의 각 번국에 흩어져 있는 아국의 피로인들을 모두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곧 소인의 바람인 동시에 조선국 국왕 폐하의 뜻이옵니다. 그렇게 하시오. 내 이미 여러 번주들에게 조선인 피로인을 데려올 것을 하명해 두었으니 돌아가시는 길에 모두 데려가도록 하시오. 장군은 말을 길게 부연하지 않았다. 짧게 끊어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선 감정의 변화를 읽기 어려웠다. 얼굴엔 조그만 표정의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이해는 기탄 없이 말했다. 요시미스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말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해는 국왕에게 예를 갖추고 물러났다. 부사 종사관과 함께 사관인 심수함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해가 서쪽에 기울어 있었다. 밤에는 사관에서 회례사 일행을 위한 연회가 준비되어 있었다. 연회엔 어소에 배석했던 관령과 여러 번주들이 참석했고 함께 동행해서 귀국한 왕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연회 중에 양국의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갔다. 관령과 번주들은 주로 조선의 문물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자 했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사관에서 여독을 풀고 있는 며칠 동안에도 여러 다이묘와 번주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갔다. 이에는 교토에 도착한 지 10일 만에 여유롭게 교토를 둘러보기로 했다. 어소의 대관이 와서 타고 갈 말과 안내를 맡을 사람들을 붙여주었다. 안내를 맡은 승려와 함께 나란히 말을 타고 먼저 교토의 서쪽에 있는 서사로 갔다. 서사는 사찰의 규모가 크고 목탑이 웅장하였다. 불교는 이미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치는 힘은 가히 절대적인가 보다. 안내를 맡은 승려가 산문을 걸어 나오면서 말을 꺼냈다. 일본에서 장군이나 번주가 승려인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해가 정색하고 물었다. 황제나 국왕의 아들은 오직 장자만이 아내를 맞아 자손을 잇게 하고 그 나머지 자녀들은 다 중과 여승이 되게 한 것은 황가나 장군가의 자체의 법도입니다. 왜 하필 승려가 되는 법도를 택하고 있소이까? 겉으론 황제나 장군의 자제들의 지체가 높고 소중하여서 아래 사람들과 혼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제 간의 권력 다툼을 막고 불교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겠지요. 승려의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서 교토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동사로 갔다. 서사와 수직선상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동사의 불상도 규모가 크고 3층으로 된 목탑이 인상적이었다. 사이지, 서사와 도지, 동사는 대략 600년 전에 간무 천왕이 나라에서 이곳 교토로 천도하고 나서 교토를 수호하기 위해 지은 사찰입니다. 안내를 맡은 승려가 사찰의 내력을 설명했다. 그래서 그런지 두 사찰 모두가 그 규모가 크고 목탑이 웅장해서 서서 도심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사에서 나와 교토의 동쪽 오토와산 중턱에 위치한 청수사 기요미즈 테라로 향했다. 말을 타고 산길을 오르는 기분이 상쾌하게 느껴졌다. 승려도 즐거운지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산문에 도달해서 말에서 내렸다. 일주문의 누각이 높고 고색 창연한 목탑이 높이 서서 멀리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찰의 규모가 크고 일본식의 독특한 지붕과 전통적인 불상의 양식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곳 교토로 도읍이 옮겨지기 이전에 세워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기요미즈데라의 사찰과 불상 등을 살펴보면 일본의 불교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승려는 목탑의 기둥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나라시대 6세기에 백제에서 처음으로 대불 개안을 시작하고 삼종론, 화엄종 등 6개 종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쇼무 천황 때 당나라 승려 감진이 일본에 들어와서 일본 불교의 조석을 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려가 말했다. 웅장한 목탑에서 백제 불탑의 양식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는 합장하고 목탑을 올려보았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간무천왕의 교토 천도 이후 견당사로 당나라 유학을 다녀온 국하이가 진원종을 창시하여 본 불교에서 고야산의 비중이 커지기 전까지는 백제불교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청수사에서 내려오는 길에 교토의 일부가 눈에 들어왔다. 이에는 언덕에 서서 멀리 산 아래 펼쳐진 교토의 중심 지역을 바라보았다. 간무천왕이 혼란한 정계의 기풍을 일신하고 율령 정치를 쇄신하기 위해 나라에서 헤이안 쿄오로 수도를 옮긴 것이 바로 이 교토입니다. 그 이후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되기 전까지 1192년 약 400년 동안 헤이안 시대의 굳건한 통치 기반을 유지했던 곳이지요. 승려의 설명은 진지했다. 천혜의 요새지이며 배산임수의 길지인 것 같습니다. 도읍의 입지가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니 그것은 기본이겠지요. 승려는 이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산비탈에 서서 한 나라의 수도를 내려다보는 이해의 가슴은 만감이 교차되는 느낌이었다. 일본은 보면 볼수록 백제의 혼이 배어 있는 곳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일본의 불교가 그렇고 교토의 천도가 그랬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끄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조선 반도의 문물이 건너오기 전에는 일본 열도는 미개한 땅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던 곳이 신라와 백제 그리고 고구려인들이 건너옴으로써 선진 문화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 남쪽에서 일본 남쪽의 기타 규슈 지역으로 건너온 세력이 지배의 터전을 일구기 시작한 때가 이른바 야오이 시대 BC 3세기에서 AD 3세기경입니다. 이 시기에 반도인들은 서서히 일본 열도의 동쪽으로 밀려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반도의 선진국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일본 내해 일대며 오늘의 오사카 지방까지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은 일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토를 내려다보며 승려가 말했다. 이 시대의 반도의 삼국에서 건너와 지배자가 된 사람이 바로 오우진 천황과 그의 아들 닌토쿠 천황 부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고대 일본의 가와우치 왕조가 세워졌으니 이들 백제 정복 왕들에 의해 세워진 가와우치 왕조는 오사카 지방을 중심 무대로 삼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타바타케 치카후사가 쓴 책에서 옛날 일본은 삼한과 같은 종족이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무천왕 때 이 책들은 불태워졌지요. 무슨 연유로 불태워졌는지 그 이유는 역사의 불가사의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간무천왕 자신이 백제계 모후의 소생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백제가 멸망하자 덴지왕은 우에라는 이름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일본을 국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백제와 일본의 관계가 수수께끼처럼 얽혀있지만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청수사에서 내려오는 길은 나무들이 울창했다. 길을 내려오는 동안 이해는 줄곧 일본에 숨어있는 반도인들의 역할과 그 역사에 대해 생각했다. 일본의 역사 속에 얽혀있는 삼국인들의 역할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한 나라의 역사의 흥망을 바로 목전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길을 안내하는 심수함 승려는 이해의 이런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말이 없었다. 생각에 잠겨 얼마를 내려왔을까? 교토성의 누각이 눈앞에 나타났다. 석양을 등지고 서 있는 교토성을 지나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히라노 신사였다. 히라노 신사는 그것이 세워진 600여 년의 역사를 말해주듯 고생이 창연하였다. 히라노 신사 앞에서 이해는 다시 한번 일본 역사의 미궁에 빠져드는 기분을 느꼈다. 간무천왕이 이곳으로 천도한 후 백제 조상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지은 신사입니다. 백제의 성왕이 아미기노 카미이며 백제 성왕의 조상신이 구도노 카미 그리고 백제 비류왕과 근초고왕인 후루아키 노카미입니다. 간무천왕의 어머니인 화씨 부인인 히메노 카미도 신위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화씨 부인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해가 물었다. 백제 왕실의 딸이었죠. 승려의 말을 들을 때 이해는 일본이 아니라 백제의 어느 고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백제 무령왕은 일본에 있는 동생인 케이타이 천왕이 되자 동생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무열 5년 503년에 만들어 보낸 청동 거울인 인무라 상경도 여기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승려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다시 말을 이었다. 백제 국왕 의자왕의 왕자 선광은 백제가 멸망하자 일본의 망명에 와서
일본 조정에 출사하여 구다라오시의 성을 하사받고 난바의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소? 이에는 처음 듣는 말이라 관심 있게 물었다. 무스 태수로 있었던 성광의 증손 백제왕 경복은 쇼무 천황이 도다이지 대부를 주조할 때 무스에서 나는 금을 헌상하고 그 공으로 종 3위 가와우치 태수가 되었습니다. 안내하는 승려는 일본 고대사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 보였다. 아, 그랬었군요. 경복은 나카미야의 땅을 하사받아 백제사와 백제왕 신사를 건립하고 그 일족이 이 땅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백제 왕실 일족은 조정 내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까? 물론이지요. 왕실과 고위 귀족과 친척 관계를 맺었고 특히 간무 천황은 가타노 땅을 자주 방문하여 백제 왕씨와 친교를 두텁게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승려의 설명은 명쾌했다. 그러나 승려의 말에 이해의 귀에서 쉬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반향되어 오는 것 같았다. 일본 속의 백제의 혈통을 어느 정도는 듣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역사적 사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이해는 새삼 놀랐다. 날이 어두워 심수함 사관에 들어올 때 이해는 복명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보고 들은 것을 상세히 기록했다. 심수함 사관에서 겨울을 보내는 동안 교토에 거주하는 많은 인사들이 이런저런 명분으로 찾아왔다. 어소의 업무차 왔다 돌아가는 지역의 영주들도 여러 명이 다녀왔다. 이에는 그들과 격이 없이 대화하고 그들의 말을 통해 각 지역의 정세와 나라 전반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고 했다. 찾아오는 영주마다 이해의 일본말이 너무 유창해서 마치 일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친밀감을 느낀다는 말을 하고 갔다. 겨울 동안 날이 따뜻했지만 몇 번이나 눈이 내렸다. 병술년 새해가 되어 2월 말에 불어닥친 바닷바람에 정박 중인 배의 선체가 피해를 입었다. 귀국하는 시간이 늦어진 것은 북서풍이 안고 가야 하는 겨울 항해를 피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파손된 선박을 보수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는 선박의 수리 과정을 점검하면서 영주들이 한 사람의 피로인이라도 더 데려오기를 기다렸다. 영주들이 그들이 영지에 잡혀있는 피로인을 데려오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체류 기간은 길어졌다. 3월 초에 귀국하기로 했던 계획이 늦어졌다. 어떤 영주는 그들의 지역을 샅샅이 뒤져 모두를 데려왔는가 하면 어떤 영주는 한 사람의 피로인도 내어놓지 않았다. 이에는 사관을 관리하는 대관에게 부탁하여 다시 한번 히타야마 도노에 들렀다. 이에는 조심스럽게 요시미치 장군에게 피로인에 대한 말을 다시 꺼냈다. 전하, 감히 드리는 말씀이옵니다만 전하께서 각 지역의 슈고 다이묘에게 다시 명하시어 조선국 피로인이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억류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폐하의 진정한 뜻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양국의 선린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조석이 될 것이기에 무례함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내가 어찌 귀국 전하의 뜻을 모르겠소. 이 나라의 백성 중에 잘못된 자들이 있어 귀국의 변방에 가서 도적질을 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데려온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돌아가야 할 것이요. 내가 이미 그 뜻을 각 지역의 슈고와 번주에게 내려보냈으나 지역이 넓어 내 뜻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었던 모양이요. 비록 각 지역의 슈고들이 피로인이 더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 그들에게 다시 명하여 한 명도 남김없이 데려오게 하겠소. 백성을 위한 귀국의 전하의 뜻은 참으로 깊고 대관의 충정이 참으로 가상하오. 황공하옵니다. 돌아가면 전하의 성심 어린 그 뜻을 성상 폐하께 전하도록 하겠나이다. 이에는 지역의 영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기를 기다리며 봄을 넘겼다. 그동안 히라마에서 10명과 비젠에서 9명의 피로인을 더 데려왔다. 피로인의 수가 70명이었다. 5월 16일 이에는 기타야마 도노에 들러 요시미스 장군에게 하직의 예를 표하고 교토를 떠났다. 들에는 오곡으로 가득하고 산천엔 뽕나무와 삼나무들이 무성했다. 바닷가 언덕 위론 싱싱한 5월의 보리밭이 푸른 물결처럼 출렁였다. 그해 윤 7월 이에는 2달 보름의 여정 끝에 70여 명의 피로인을 데리고 한성으로 돌아왔다.